일본 후쿠시마의 온천이 끔찍한 사고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숨진 채 발견되고 기록적인 폭설로 지역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예측하지 못한 이 재난을 오직 한국만이 경고했다는 것이에요. 미국 최고의 지질학자조차 한국연구원의 경고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 당국도 놓친 위험을 한국이 먼저 포착한 셈입니다. 대체 한국연구원은 어떤 신호를 포착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 소재 지질연구소에서 일하는 레이첼입니다. 15년 동안 지진 예측 분야에서 근무해왔어요. 2023년 10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위기였어요.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가족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었죠. 남편 데이비드는 점점 저에게 냉담해졌고, 큰딸 에밀리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를 거의 혐오하다시피 했어요. 둘째 이다는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막내 릴리만이 여전히 저를 따랐습니다.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일본 여행을 계획했어요. 에밀리가 오래전부터 동경하던 곳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교토의 전통 료칸부터 도쿄의 애니메이션 성지, 후쿠시마 근처의 유명 온천까지. 처음으로 에밀리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데이비드도 오랜만에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런데 출발 2주 전, 한국인 동료 박소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일본 여행을 취소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어요. 최근 그녀가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지질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는 거였죠. 지진 전조현상과 함께 지하 온천수에서 유독가스 농도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녀의 말을 그저 과민 반응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지진이 많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소연은 매일같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녀는 특히 우리가 묵기로 한 온천 리조트 근처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날수록 데이터는 더욱 명확해졌어요. 제 전문 분야인 지진 예측의 관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양심적인 과학자로서 또 엄마로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여행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집안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에밀리는 절규하며 방문을 걸어 잠갔고 데이비드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또 일이냐라는 비난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마다 괴로웠어요. 가족의 행복과 안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었지만 아내이자 엄마로서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견딜 수 없었어요. 여행 3일 전 소연이 보여준 마지막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후쿠시마 근처 온천지대의 지각 활동이 과거 20년간의 기록을 깨고 있었고 온천수의 유독가스 수치는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섰어요. 그날 밤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알면서도 여행을 취소했어요. 에밀리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제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데이비드는 묵묵히 여행 취소 수속을 밟았지만 그의 실망감은 숨길 수 없었죠. 그날 밤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충고를 따랐어. 하지만 내 가족을 잃었을지도 몰라.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소연의 데이터가 틀린 건 아닐까? 온갖 의심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에밀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어요. 릴리는 제 침대로 와서 엄마, 괜찮아요 라고 속삭였지만 다른 가족들의 침묵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연구소에서 10년 넘게 쌓아온 제 경력과 직감이 이번엔 가족의 행복을 앗아갔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행을 취소한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에밀리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았고 데이비드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일본으로 떠났어야 할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이다는 온종일 게임에 빠져 현실을 회피했고 에밀리는 친구네 집으로 가버렸죠. 그녀가 친구 부모님에게 저희 엄마가 일본 여행을 망쳤어요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그날 저녁 씁쓸한 마음으로 연구실에 남아있던 중 소연이 일본 사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후쿠시마 근처 유명 온천 리조트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확히 우리가 예약했던 곳이었습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온천수에서 독성 황화수소가 방출되어 17명이 사망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뉴스는 계속 업데이트 됐어요.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고 1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최근 지각 활동 증가로 인해 지하 심층부에서 유독가스가 온천수와 함께 분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데이비드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에밀리는 방에서 리조트 사고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희생자 중에는 에밀리 또래 딸이 있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모였어요. 아직 어색했지만 모두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그 불편함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눈폭풍이었죠. 도쿄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교통이 마비되었고 수천 명의 여행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였어요. 온천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향하던 구조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일본 전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어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하루에만 7번이나 일어났죠. 다행히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저와 소연은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예측이 정확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리조트 사고 희생자 명단이 공개됐어요. 그중에는 에밀리의 학교 친구 가족도 있었습니다. 딸의 생일 선물로 일본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었죠. 에밀리는 며칠간 말이 없었고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소연은 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했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경고했어야 했을까요? 한 달 후 일본 정부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온천 사고, 폭설, 연이은 지진 모두 같은 지질학적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마그마 움직임이 지표면 근처로 상승하면서 온천수를 데우고 유독가스를 발생시켰으며 대기 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폭설까지 일으켰다는 거였죠. 그날 소연은 우리 예측이 정확했어요. 당신의 결정이 가족을 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데이비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에밀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진 않았고 이다는 지진 예측 모델로 과학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으며 릴리는 엄마가 슈퍼히어로라고 말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깊은 유대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소연에게 진심으로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소연을 만난 것, 그녀의 경고, 그리고 가족의 반대에도 여행을 취소한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구했고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이제 할 일은 회복된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에게 다른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죠. 아마도 일본보다 지질학적으로 더 안정적인 곳으로요. 일본 재앙 사건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기 위해 이번엔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소연의 고향인 부산을 방문하기로 했죠. 소연은 안전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진 않았지만 한국 여행에 적어도 관심은 보였어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데이비드는 한국의 역사적 장소들에, 이다는 K 문화에, 릴리는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 친절한 안내원들, 빠른 입국 절차까지. 소연의 사촌 민지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해 부산까지 KTX 타고 가는 동안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 해운대 해변을 방문했어요. 5월 초라 수영하기엔 조금 쌀쌀했지만 깨끗한 모래사장, 투명한 바다, 그리고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연이 추천한 찜질방에서는 온 가족이 한국식 목욕 문화에 푹 빠졌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데이비드는 뜨거운 찜질방에서 땀을 흘린 후의 상쾌함에 감탄했고 에밀리조차 여러 종류의 사우나를 즐기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포동 번화가에서는 한국의 활기찬 거리 문화를 경험했어요. 포장마차에서 맛본 떡볶이와 어묵은 우리 모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특히 릴리는 매운 음식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달라고 조르며 한국 음식의 진정한 팬이 되었죠. 부산의 국제시장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의 생존과 재건의 역사를 배웠어요. 소연의 할머니가 전쟁 중에 이 시장에서 생계를 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안전함과 편안함이었어요.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와 친절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죠. 기술적인 면에서도 감탄했어요.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서나 잘 터졌고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민지 가족의 한 식당에 초대받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경험했어요. 식탁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 끊임없이 음식을 더 권하는 민지의 어머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소주를 처음 마셔보며 민지의 아버지와 금세 친해졌고 에밀리는 민지의 사촌들과 K-팝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부산 타워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우리를 다시 연결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에밀리가 제 옆에서 엄마,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연에게 전화해서 모든 추천과 도움에 감사를 전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데이비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고마워, 레이첼. 내가 옳았어.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 가장 옳은 결정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일본 여행을 포기한 것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를 발견했고 더 중요하게는 가족으로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의 일출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휴가 기분을 아직 만끽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 연구소에서 소연이 충격적인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지진 전문가로서 저는 즉시 현장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날 오후 국제 지진 대응팀의 일원으로 튀르키예로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참혹한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고층 건물들이 무너져 내린 잔해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의 구조팀이 도착해 있었고 그 중에는 한국과 일본 구조대도 있었죠. 첫날부터 한국 구조대의 전문성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최첨단 생명 탐지기, 소형 카메라, 특수 굴착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드래곤 하이퍼 장비로 불리는 한국의 특수 굴착기는 콘크리트 잔해를 신속하게 제거하면서도 매우 정교하게 작동해 생존자에게 추가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한국팀 리더인 김태준 대위는 차분하면서도 결단력 있게 팀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매 작업 전에 정확한 구조 전략을 세웠고 팀원들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어요. 스문의 시간 내내 교대로 작업하면서도 효율성을 유지했죠. 반면 일본 구조대는 장비는 좋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해 보였어요. 무너진 아파트에서 생존자 신호가 포착됐을 때 일본 팀은 접근 방식을 두고 오랜 시간 회의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작업을 포기했죠. 그러나 한국팀은 즉시 투입되었어요. 김 대위는 위험해도 해볼 가치가 있다며 직접 선두에 섰습니다. 좁은 틈으로 들어가 3시간의 사투 끝에 어린 소녀를 구출했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감격의 박수를 보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일본 구조대는 또다시 위험 구역 진입을 주저했습니다. 한 건물에서 약한 생명 신호가 잡혔지만 2차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어요. 일본 팀 리더는 너무 위험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그들은 다른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그들은 특수 지지대를 설치해 무너진 건물을 지탱하면서 신중하게 진입했습니다. 6시간의 작업 끝에 노부부를 구조했고 그중 할머니는 임신 8개월인 손녀딸의 안부를 물었어요. 임신부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국팀은 즉시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그때 일본 의료진이 도착했지만 그들은 현장이 너무 위험하다며 멀리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결국 한국팀이 임신부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이미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한국 구조대에는 군의관 출신 구조대원이 있었는데 그는 주저없이 현장에서 분만을 도왔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소식은 재난 현장의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 구조대원을 만났을 때 그는 그저 내 의무를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구조된 생명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자부심도 엿보였어요. 한 주가 지나고 세계 각국 구조팀의 성과가 집계되었습니다. 한국팀은 인원 대비 가장 많은 생존자를 구조했어요. 일본팀은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실질적인 구조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현지 튀르키예 관계자는 한국 구조대의 헌신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그들은 자기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한국팀과 일본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본팀 리더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한국의 김 대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생명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목격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재난 현장에서 보인 두 나라 구조대의 극명한 차이를 생각하니 소연의 경고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나라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용기와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에밀리는 한국 구조대원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현장에서 아기를 받은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죠.
그녀는 다음에 한국에 가면 그 구조대원들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각 국가의 대응 방식은 그 나라의 정신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연과 그녀의 동료들이 지진 예측에 그토록 진지했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튀르키예 지진 구조 현장에서 만난 일본인 구호활동가 아키라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다른 일본 구조대원들과 달리 그녀는 열정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왔고 한국 팀과도 적극 협력했습니다. 한 달 후 아키라에게서 긴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녀가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일어난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키라의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지진 직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이로 인해 일본 군경과 자경단이 무고한 조선인 6천여 명을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사실이었죠. 아키라는 현대 일본 사회가 이 사실을 거의 모른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연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녀도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의 친척이 그때 일본에 있었어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그 공포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대요. 얼마 후 아키라가 다큐멘터리 초안을 보내왔어요. 영상 속에는 생존자들의 증언, 역사학자들의 분석, 그리고 당시 남겨진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또한 현대 일본 정부가 이 역사를 어떻게 축소하고 은폐해왔는지도 다루고 있었어요. 아키라의 용기에 감명받은 저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돕기로 했어요. 제 도움으로 몇몇 저명한 학자들이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아키라는 자신의 다큐멘터리를 들고 LA에 왔어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상영회가 열렸고 저희 가족도 참석했습니다. 상영 후 아키라는 눈물을 흘리며 한국인들에게 직접 사과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노인들은 아키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아키라를 안아주며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에밀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역사 수업 발표 주제로 이 사건을 선택했어요. 그녀의 발표는 학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키라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진실 알리기를 계속했어요. 그녀는 한국 구조대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아키라의 활동은 일본 내에서 논란을 일으켰지만 점차 지지자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녀의 메시지에 공감했고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과 아키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교류했고 두 사람은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우정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역사의 무게와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질학자로서 저는 물리적 증거를 통해 진실을 찾는 일을 해왔지만 역사적 진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연과 아키라의 우정이 깊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1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가족 생활과 직업적 삶도 크게 변화했어요. 이제는 지질학적 현상만이 아닌 그것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되었죠. 연구소에서 소연은 중요한 위치로 승진했어요. 그녀의 지진 예측 모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많은 나라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를 경쟁자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어요. 레이첼, 당신이 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준 것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소연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부끄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미국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가정에서의 변화도 컸습니다. 에밀리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특히 동아시아 역사와 외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느 날 그녀는 엄마, 내가 어릴 때는 몰랐지만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의 모든 상을 받는 것보다 더 값졌어요. 이다는 컴퓨터 과학에 빠져 재난 예측 알고리즘에 흥미를 느꼈고 저와 소연의 데이터로 간단한 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릴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한국문화원에 다녔어요. 데이비드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죠. 그는 제 직업과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게 되었고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본 여행 취소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소연과 아키라가 공동으로 기획한 동아시아 재난대응 협력 포럼에 우리 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였어요.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 구조대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일본도 자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아키라가 포럼에서 말했어요.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는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는 다음 가족 여행지를 물었고, 저는 웃으며 이번엔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어때?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 일은 이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강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일본은 여러 차례의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지원이 컸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제 인생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국제재난대응위원회에서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단순한 지질학 연구원에서 국제적인 재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거죠. 소연은 이 소식을 듣고 당신은 항상 훌륭한 과학자였지만 이제는 인간적인 면까지 갖춘 진정한 리더가 되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과학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오늘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의 하루를 나누며 저는 이 모든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한 그 결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요.